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죠? 그동안 이런저런 생각할 일도 생기고 그걸 핑계로 한 번, 두 번 영상 로딩을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 제작이 참 부질없어 보이고 귀찮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부지런한 분들은 바쁜 가운데서도 좋은 영상을 잘만 올려주시는데 아무래도 전 많이 게으른 사람인가 봅니다. 그냥 계속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팽개치고 싶었는데 미안한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암튼 간에 뭐 그런 마음이 정말로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제 유튜브 접속해서 댓글 보면은 이제 더 미안해지고 마음도 흔들릴까봐 일부러 접속도 안 하고 그랬는데, 물론 제 유튜브가 많은 분들이 보시는 그런 곳은 아니지만 열심히 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영상 올리는데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예전에도 올리면서 이런 부족한 영상 올려도 되나 하고 이제 자괴감이 들곤 했었는데 다시 이런 자괴감하고 싸워야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자리를 비워도 댓글로 용기와 격려를 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루하게 생긴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니콜라스 힐리어드. 자, 이 사람이 그렸는데요. 이건 꽤 오래전이긴 하지만 우리가 앞서 본 한스 홀바인의 그림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이게 바로 이제 홀바인하고 그 홀바인의 다음 세대의 그림이 되겠는데, 홀바인의 초상화하고는 달리 이 그림에는 이탈리아 매너리즘 같은 뭐 필요 이상의 세련됨이 엿보입니다. 홀바인은 영국에서 독자적이고 뛰어난 이제 초상화 스타일을 다져놨지만 홀바인이 죽고 나서는 그런 건 다 사라지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귀족적인 세련과 우아함이 강조된 이런 그림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거죠. 여기 힐리어드의 그림을 두 점 정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 다 힐리어드가 그렸는데, 이건 역시 자 여기서 보시는 이러한 그림하고 마찬가지로 상당히 느끼하게 생겼죠. 특히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남자는 상당히 느끼하게 생겼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이겁니다. 하지만 힐리어드의 그림과는 반대로 영국 왕실은 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뭐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 좀 돈 있는 사람들은 힐리어드 스타일로 그렸지만 엘리자베스 1세를 필두로 한 영국 왕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겁니다. 자 여기 사진에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가 되겠고요. 이 여왕은 아시다시피 영민하면서도 위엄이 있고 자존심도 아주 센 사람이었죠. 이 그림에도 딱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엘리자베스 1세는 유럽 대륙의 국가들이 영국에 내정 간섭을 한다든지 혹은 유럽 대륙의 국가들의 영향을,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귀족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힐리어드와 같은 그런 그림을 선호했지만 여왕 본인은 그런 걸 거부하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다른 곳에 영향을 받지 않은 그림을, 자 이런 그림을 그리겠다 이거죠. 자 다시 한번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가운데에 보면은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딱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배들이 침몰하는 장면인데요. 아시다시피 엘리자베스 1세가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스페인의 무적 함대하고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자, 침몰하는 그 무적 함대를 지금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앞서 봤던 매너리즘이라든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영향보다는 중세의 그림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엘리자베스 1세는 셰익스피어 같은 자국의 작가들은 후원하고 아꼈지만 그 당시 유행했던 그 어떠한 유럽적인 스타일의 건물들도 후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매너리즘이라는 큰 타이틀 속에 있지만 사실 홀바인의 예에서도 봤듯이 북유럽, 특히 플랑드르 지방의 미술은 매너리즘이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미술 세계, 즉 이탈리아하고 플랑드르 두 미술 세계는 스타일 자체가 완연하게 달랐죠. 일단 여기 왼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이탈리아 미술을 본다면은 이쪽은 여기 일본애처럼 인체의 동작이라든지 혹은 동적인 모습을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이상화를 시켜가지고 잘 표현을 했지만 뭔가 정교함이라든지 인내력이 요구되는 소소한 사물들을 표현하는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는 이렇게 세부적인 정밀 묘사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플랑드르 화가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던 플랑드르 미술가들, 그 사람들 그림 보면 어땠습니까? 정말 정밀하게 잘 그렸잖아요. 풀 HD 화면을 보듯이. 자, 하지만 이탈리아 미술은 그 정도 경지까지는 가지는 못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아시다시피. 하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이탈리아 지방에서는 여전히 카톨릭, 구교라고 불리우는 카톨릭이 우세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술의 후원자도 다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교회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전히 종교화가 우세했었다 이거예요. 하지만 플랑드르 지방은 카톨릭보다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우는 신교가 유행을 했고, 그리고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신교 프로테스탄트에서는 뭔가 형상화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즉 종교적인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뭔가 조각으로 표현하는 것을 좀 어느 정도 터부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서는 미술이나 이런 쪽을 교회가 후원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후원자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 이 플랑드르 지방은 상업이 발전하게 돼가지고 자, 새로운 후원자들, 돈 많은 후원자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 후원자들은 화가들에게 종교적인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초상화라든지 혹은 일반 풍경화라든지 혹은 정물화 같은 자, 이런 종류의 그림들을 그리게 했었다 이거예요. 즉 말하자면 장르화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건데,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장르화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이 장르화라는 거는 풍속화라고도 불리우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가들이 후원자들이 바뀌니까 플랑드르 지방은 종교와 관련되지 않은 주제들, 뭐 정물, 풍경, 일상생활의 모습들, 자 이런 것들을 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종교와 역사 이외의 주제들을 모두 뭉뚱그려서 장르화, 풍속화라고 부르게 되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그림을 먼저 봐주세요. 여기 딱 보면 정물화가 보이죠? 아주 정말 치밀하고 정교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플랑드르 지방에 정교하게 그림을 그린 이 화가들의 스킬을 그대로 전수받은 듯한 그런 그림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을 여기 보시면은 풍경화가 하나 있죠. 자, 이전에도 사실 풍경이라든지 정물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풍경이나 정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 모두 어떤 종교적인 내용 혹은 신화적인 내용의 뭔가 서브 하위 구조로서 등장을 했다 이거예요. 들러리로서 등장을 했었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정물이라든지 이 풍경이 주인공으로서 단독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 더 보신다면은 지금 여기 이 그림을 보신다면은 자, 이거는 뭔가 신화적이거나 종교적인 내용도 아닙니다. 자,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일반 백성들, 일반 서민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그냥 묘사를 해준 거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다 서브로서 하위 부분으로서 등장을 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주인공으로서 등장을 하게 됐다 이겁니다. 자, 이런 것들 다 이제 장르화, 풍속화라고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뭐 이 중에서도 정물하고 풍경이 각각의 장르로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정물하고 풍경을 제외한,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일상적인 모습들을 그린 거를 죄다 장르화라고 불리게 된다 이겁니다. 플랑드르 지방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림의 주문자들이 이젠 교회가 아니라 상업을 통해서 경제력을 쌓은 일반 대중들이 되니까 이때는 이미 무역의 패권이 베네치아 같은 이탈리아에서 북유럽 쪽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있겠다. 꼭 종교적인 주제를 주문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물이나 일반 대중의 초상 혹은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해서 궁금하게 여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농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화가에게 그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결과로 탄생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피터 브레헬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양반이죠. 이 양반이 그린 그림인데 이 양반은 플랑드르의 대표적인 장르 화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은 시골에서 벌어지는 결혼잔치를 그린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생동감이 흐르죠. 피터 브레헬이 이런 서민들의 일상을 주로 그려가지고, 자, 화가도 피터 브레헬도 이 사람도 농부겠거니 하겠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 속에는 여러 가지 자잘한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혼재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이 사람이 바로 신부가 되겠죠. 신부가 다소곳하게 앉아 있는데 뒤에 보면은 푸른색에 지금 녹색으로 휘장이 있고 그리고 이쪽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종이로 만든 왕관 같은 것이 있죠. 이렇게 뒷배경으로 푸른색의 천을 깔고 그리고 종이로 만든 왕관을 만들고 이런 거는 이 당시의 풍습이었다고 하고요. 신부 옆에 있는 이 두 사람하고 그리고 여기 뭔가를 먹고 있는 바보같이 생긴 이 남자.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신부의 부모님이 되겠고 그리고 바보같이 뭔가를 먹고 있는 이 남자가 결혼할 신랑이라고 즉 곰브리치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꼭 그렇다고만 할 수 없는 게 일단 이쪽에 보시면 높은 의자에 앉아 있는 노인이 보일 겁니다. 한 어르신이 보이는데 자, 이 사람은 신부의 아버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이 결혼을 증명하는 공증인이라고도 하거든요. 신부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신부의 부모라면은 이 두 사람이 신부의 부모라고 한다면은 신랑 쪽에도 부모가 있어야 하겠고 하지만 이쪽에 보면은 옆에 신랑의 부모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신부의 부모라고 하더라도 같은 부모인데 신부 아버지 의자만 의자 거리가 높게 되어 있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신부 어머님은 뒤에 뭔가 아무것도 없어요. 의자 거리 같은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공증인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프란체스코 회의 수도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땅의 주인인 지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음식을 나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음식을 전달해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보이죠. 그리고 이쪽도 한번 봐주세요. 자, 이쪽을 보면은 꼬마가 한 명 있는데 좀 멋진 모자를 쓰고 이렇게 뭔가를 먹고 있는데 아주 그냥 싹싹 핥아먹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자, 이 결혼식에 흥을 돋궈주려고 하는 악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악사의 시선을 보면은 뭐 뭔가를 악기를 연주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음식을 그냥 불쌍하게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죠. 아마 배가 많이 고프고 있는데 이런 모습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요쪽에 보면은 이게 조금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뭔가 마시고 있던 거를 여자가 좀 다 마셨으니까 한 잔 더 리필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즉, 이 그림 속에는 여러 가지 소소한 일상들이 뒤엉켜가지고 잘 배합이 돼서 그려져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쭉 봐왔던 폴라이올로라든지 보티첼리의 이제 비너스의 탄생, 그리고 티치아노의 페사로 제더나, 그리고 틴토레토의 마르코의 유해를 발견하는 그림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그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훨씬 더 많은 자잘한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터 브루엘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대단한 거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발전인 겁니다. 자, 이제는 좀 프랑스 쪽으로 넘어와서 독자적인 양식을 추구한 플랑드루와는 달리 프랑스의 상류층은 이탈리아 매너리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곰브리치도 그런 매너리즘의 영향에 대해서 언급하긴 했지만 사실 지금 이걸 만든 여기 보시면 장구종이라고 보이시죠? 이 장구종이라는 미술가는 완전히 매너리즘에 경도된 사람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상당히 기교적이고 우아한 이제 매너리즘적인 요소가 보이긴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고전 작품이 더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고전의 냄새가 나요. 말하자면은 이 당시 프랑스 미술이 이탈리아 매너리즘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독자적인 요소가 있었다라고 뭐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거는요, 장구종보다 훨씬 뒤에 사람인 프랑스의 자크 칼로라는 사람이 만든 동판화가 되겠고요. 보시면은 여기 인물들의 이렇게 팔이라든지 여기 팔이라든지 혹은 여기 다리 부분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다리 부분을 보시면은 아주 길쭉길쭉하게 묘사가 됐죠. 매너리즘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속의 이 커다란 두 사람이 다 광대들인데
신하라든지 종교상의 고고한 인물들이 아니라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은 거죠. 우리 좀 전에 봤던 피터 브레일도 어땠습니까? 바로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그렸었잖아요. 그죠? 즉, 이 그림은 말하자면은 매너리즘 기법에다가 장르화적인 요소를 가미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대를 한번 보세요. 162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매너리즘이 한물 갔고 바로크가 유행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바로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